당신이 상주라니 말이 됩니까? 조문객들 사이로 차가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장례식장 로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검은 상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 굳은 살 박힌 손, 허리 숙이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받는 자리가 아니라 고개 숙이며 절을 받는 자리에 말이죠. 빈소 앞에 놓인 명패에는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족 대표 박성호. 30년 넘게 운전대만 잡았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회장의 죽음을 대신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들은 뒤편에서 속삭이며 수군거렸어요. 그 남자 앞에 떨리는 손으로 서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집을 떠났던 여자였죠.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향 냄새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정민은 장례식장 로비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조문객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들어가야만 했어요. 정민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부고 문자가 떠 있었죠. 고 강도현, 향년 68세, 빈소 7호, 유족 대표 박성호. 정민은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도현. 그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평생 다시 보지 않으리라 생각했죠. 30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살아서는 절대 만날 수 없던 사람을 죽어서야 다시 마주하게 만드니까요. 정민은 휴대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유족 대표라는 글자 옆에 적힌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박성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걸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철컥 잠기는 느낌이었죠. 박성호라니. 정민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은 30년 전 그 집 차고 앞에서 늘 서 있던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운전대를 잡고 뒷좌석 문을 열어주고 짐을 들어주던 사람. 회장의 운전기사였죠. 그런 사람이 오늘 유족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회장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조카들도 있었죠. 친족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왜 운전기사가 유족 대표였을까요? 정민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온 거니까요. 정민은 천천히 로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향 냄새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빈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조문객들이 정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정민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했습니다. 30년이 지났으니까요. 정민도 늙었고 사람들도 변했죠. 아니, 애초에 이 사람들은 정민을 몰랐을 겁니다. 정민은 이혼 후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정민의 시선이 빈소 입구로 향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안쪽에서 누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호였습니다. 정민과 눈이 마주쳤죠. 박성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정민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셨네요. 박성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했어요. 3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죠.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박성호를 보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었어요. 법원 앞이었죠. 정민은 이혼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반대편에 서서 차갑게 말했어요. 사인하면 끝이야. 조용히 정리하자. 그 뒤로 멀리 차 옆에 박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로요. 그가 뭔가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죠. 정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우는 그 얼굴을 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상주석에서 일어나 정민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성우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유 원장 사본 공증번호 포함.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 원장이라고요? 강도연이 유 원장을 남겼다는 건가요? 그것도 정민에게 전달하라고요? 박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꼭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민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박성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더 큰 일이 시작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민의 손에서 들고 있던 조문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가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정민은 기둥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죠. 마지막으로 본 건 박성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정민을 부축하려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정민의 의식은 그보다 빨리 흐려졌습니다. 정민이 눈을 떴을 때는 빈소 옆 접견실이었습니다. 차가운 물 한 컵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정민은 그걸 바라만 봤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마실 수가 없었죠. 손이 떨려서 컵을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박성우가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복도 불빛이 차단됐어요. 접견실이 어두워졌죠. 괜찮으십니까?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정민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당신이 상주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민은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떨릴 줄은 몰랐죠. 박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2장을 탁자에 놓았어요. 첫 번째 서류, 유족 대표 지정 위임장 공증. 두 번째 서류, 장례 진행 위탁 계약서 상조회사. 정민은 그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오긴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게 진짜예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가족을 못 믿으셨습니다. 박성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장례만큼은 제가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정민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공증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10자리 숫자였죠. 정민은 그 숫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공증번호가 있다는 건 이 서류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 원장도 진짜예요? 박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박성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열면 사람들이 바로 눈치챕니다. 정민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유 원장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친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죠. 그것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성우가 정민을 봤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준비하세요라고. 정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어요.
그리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넷이었어요. 강호준, 강도연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조카 둘이 서 있었죠.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 변호사였어요. 강호준이 정민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 여자 여기 왜 들여보냈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정민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30년 전에 남남된 사람 아니야. 강호준이 소리쳤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남남.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변호사는 차갑게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정민 씨는 유족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무감정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생전에 접근 금지성 내용 증명까지 보내셨습니다.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용 증명이라고요? 접근 금지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거 받아본 적 없는데요. 정민이 반박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받지 않으셨다는 게 저희 책임은 아닙니다. 발송 기록은 있습니다. 그때 박성호가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30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정민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이랑 똑같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그 순간 정민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서류를 바꿨다는 뜻이었어요. 30년 전 이혼 서류처럼요. 강호준과 조카들이 정민을 복도 끝으로 몰아냈습니다. 정민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죠. 법적으로 정민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민은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강도연은 죽어서도 정민이 뭔가를 알아내는 걸 막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가 막고 있었던 겁니다. 강도연의 이름을 빌려서요. 정민은 복도 끝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30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장은 점점 더 많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정민은 복도 구석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빈소로 들어갔다 나왔죠. 누구도 정민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민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발신자는 박성호였죠. 주차장으로 내려오십시오. 30분 후 정민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어요. 30분. 그 시간 동안 정민은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이혼 당일 법원 앞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강도연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인하면 끝이야. 서로 체면 지키고 조용히 정리하자. 정민은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어봤죠. 하지만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정민은 그냥 사인했습니다. 끝내고 싶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요. 그런데 오늘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30년 전이랑 똑같다고요. 정민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됐습니다. 정민은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어요. 차들만 가득했죠. 박성우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트렁크가 열려 있었어요. 박성우는 정민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이 다가갔습니다. 박성우는 트렁크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어요. 검은색 가죽 파우치였습니다. 정민 씨, 박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남기신 겁니다. 정민은 파우치를 바라봤습니다.
박성호가 천천히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 하나, 법무법인 접수중 사본, CCTV 캡처 출력물.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성호는 USB를 꺼내 정민에게 건넸습니다. 이혼 당일 법무팀에서 나간 서류가 중간에서 바뀌었습니다. 정민의 눈이 커졌어요. USB에 그때 통화가 있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정민은 USB를 받았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무거웠죠. 인생의 무게만큼요. 왜 이제야 주시는 거예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성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못 주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는요. 정민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강도연이 살아있을 때는 정민에게 이 증거를 주면 안 됐다는 뜻이었어요. 왜일까요?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부끄러웠던 걸까요? 그런데 죽기 전에 박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장례식 당일에요. 정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정민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 인생이,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민 씨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민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박성호가 정민을 부축했습니다. 정민의 마음속에는 2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하나는 안도감이었어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다른 하나는 분노였습니다. 30년을 거짓 속에서 살았다는 것에 대한요. 정민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정민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흐린 날이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법원 앞이었습니다. 젊은 정민이 서류 봉투를 껴안고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두려워서였죠. 강도연이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사인하면 끝이야.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서로 체면 지키고 조용히 정리하자. 정민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민은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 옆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죠. 박성호였습니다. 젊은 박성호는 차 문을 잡고 서서 2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죠.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정민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박성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알고 있구나. 이게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강도연도, 박성호도, 정민 자신도요. 정민은 그냥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펜을 들고 이름을 썼어요.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눈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인이 끝났습니다. 강도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접어서 봉투에 넣었죠. 이제 끝이야.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강도연이 돌아섰습니다. 차로 향했어요. 박성우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강도연이 타자 박성우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운전석으로 갔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우산도 없었어요. 그냥 비를 맞았습니다. 그때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로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30년 동안요. 하지만 오늘 박성우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를 건넸죠. 정민은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요. 정민은 주차장에서 나와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우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정민은 조수석에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하지만 이 안에 30년의 진실이 담겨 있었죠. 들어보시겠습니까?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우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트렁크에서 가져온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나타났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죠. 30년 전 이혼 당일이었어요. 박성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서류 확인하셨습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민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강도연의 목소리였죠. 네, 확인했습니다. 다른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법무팀 직원인 것 같았어요. 그럼 이대로 접수하면 되는 거죠? 잠깐만요.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남자 목소리였죠. 하지만 강도연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민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강호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연의 동생이었죠. 형, 이 서류로는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이 합의서로는 정민 씨가 유책이 안 됩니다. 그냥 협의 이혼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야? 형, 정신 차리세요. 유책이 아니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남아요.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조항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쓰면 정민 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럼 재산 청구권이 사라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미 사인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수정하면 됩니다. 정민은 녹음을 들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들이 서류를 바꿨다는 뜻이었어요. 정민이 사인한 후에요.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형, 이건 형을 위한 겁니다. 나중에 정민 씨가 재산 청구하면 골치 아파요. 지금 막아두는 게 낫습니다. 알았어. 강도연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김 차장, 서류 수정해. 네, 알겠습니다. 법무팀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민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제가 사인한 서류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본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접수된 건 수정본이었어요.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제 인생은? 정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죠.
30년을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을 거짓 속에서 산 거예요? 박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녹음이 모든 걸 말해줬으니까요. 정민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은 주차장에서 나와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박성우가 차를 돌려 세우는 동안 정민은 잠시 쉬기로 했어요. USB를 받은 후로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파우치가 들려 있었어요. USB가 들어있는 파우치였죠. 정민은 파우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USB에 녹음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민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형수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돌렸어요. 강호준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정민의 몸이 굳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강호준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냥 형수님 걱정돼서 왔어요. 정민은 믿지 않았어요. 강호준이 자신을 걱정할 리 없었으니까요. 강호준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요. 형수님도 많이 힘드셨죠? 강호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30년이나 혼자 사셨잖아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호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좀 서먹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화해할 때도 됐잖아요. 강호준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이거 받으세요. 형도 형수님한테 미안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돈이 들어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정민은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강호준을 봤어요. 얼마예요? 5천이요. 형수님 앞으로 생활비 생각하시면 필요 없어요. 정민이 끊었습니다. 강호준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형수님, 괜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유언장 같은 거 없어요. 형이 정신이 온전할 때 쓴 거 아니에요. 정민은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강호준이 유언장 내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누가 흘렸을까요? 저는 유언장 내용도 몰라요.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강호준이 알 필요는 없었어요. 강호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할게요. 형이 형수님한테 뭘 남겼든 그건 법적으로 효력 없어요. 이혼한 사람한테 유산 남기는 거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정민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거 받고 조용히 정리하세요. 서로 좋잖아요. 정민은 강호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조용히 안 하면요? 강호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럼 힘들어질 거예요. 형수님이. 어떻게요? 형수님, 30년 전 이혼 사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형수님 잘못이었잖아요. 그게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기록이 조작됐다는 건요? 강호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민은 파우치를 살짝 만졌습니다. 강호준의 시선이 파우치로 향했어요. 조작됐다는 증거가 있으면요? 강호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요. 하지만 금방 다시 표정을 관리했죠. 무슨 증거요? 형수님,
혹시 누가 이상한 말 한 거예요?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우치를 가방 안에 넣었어요. 천천히요. 강호준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불안해 보였죠? 형수님, 강호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억지 부리면 안 돼요. 진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없는 증거 만들어내고 돌아가신 형 명예훼손하고 그러면 형수님만 손해예요. 정민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제 인생이 이미 망가진 거 당신도 알잖아요. 강호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돈 받고 조용히 하세요. 그게 형수님한테도 나아요. 정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진실만 있으면 돼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강호준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로비를 나와 밖으로 나왔을 때 박성우가 차에서 내려 정민을 맞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강호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방금 저한테 돈 주려고 했어요. 회유하려고요. 박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막으려고 할 겁니다. 정민도 알고 있었어요. 상주회사부터 압박할 거예요. 당신을 상주에서 내리려고요. 박성우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빨리요.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 탔어요. 정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 강호준이 움직였다는 건 정민이 뭔가 잡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었죠. 정민은 파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 작은 것이 30년의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정민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장례식장을 향해서요. 정민은 긴장했습니다. 강호준이 먼저 도착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과연 박성우는 상주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정민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1시간쯤 지난 후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박성우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정민은 받아서 얼굴을 닦았어요. 괜찮으십니까?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림이 사라졌어요. 대신 단단함이 자리 잡았죠. 이제 뭘 해야 하죠? 정민이 물었습니다. 박성우는 시계를 봤어요. 유언장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성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정민이 물었어요. 하지만요? 친족들이 막을 겁니다.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박성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하나를 정민에게 보여줬어요. 상주회사에 상주 교체 요청 들어왔음. 법무팀에서 압박 중. 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주를 바꾸려고요? 네. 저를 내보내고 강호준 씨가 상주가 되려는 겁니다. 정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박성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서였어요. 이걸로 버텨야 합니다. 공증이 있으니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요? 압박이 거셀 겁니다. 상주회사가 버틸지 모르겠어요.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어디로요? 상주회사요. 직접 가서 막아야죠. 박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 사무실은 2층에 있었어요. 정민과 박성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호준과 조카 둘, 그리고 변호사였죠. 상조회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강호준이 직원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상주를 교체하십시오. 고용인이 상주라니 말이 됩니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공증이 있어서. 공증이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있는데 왜 고용인이 상주예요? 이건 우리 집안의 체면 문제입니다. 강호준의 목소리는 커졌어요. 직원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규정상, 규정? 우리가 규정 바꾸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변호사님, 법적으로 문제 없죠?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유족의 동의가 있으면 상주 변경은 가능합니다. 지금 유족 대표인 강호준 씨가 변경을 원하니 문제 없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박성호 씨가 공증으로 지정된 공증은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할 때 한 건가요? 말년에 치매 의심도 있었다던데요?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성호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민도 뒤따라 들어왔죠. 강호준이 두 사람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희들은 왜 여기 있어? 박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꺼내 상조회사 직원에게 건넸어요. 공증번호로 조회하십시오. 직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공증서였어요. 이건 회장님은 제 이름을 정신이 온전할 때 공증하셨습니다. 날짜 확인해 보십시오. 3년 전입니다. 박성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직원이 컴퓨터로 공증번호를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맞습니다. 3년 전에 공증됐네요. 그리고 직원이 화면을 더 봤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사 확인도 있고요. 강호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은 가족이 원하는 게 중요하잖아. 박성호가 강호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고용인이 아닙니다. 오늘은 유족 대표입니다. 강호준이 비웃었어요. 유족 대표? 웃기고 있네. 너는 그냥. 형님. 박성호가 끊었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공증이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상주 교체는 불가능해요.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제기하세요. 법원에서 판단받으면 됩니다. 박성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판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움직인다는 것을요. 그리고 서류는 지금 정민과 박성호 편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대치는 결국 박성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상조회사는 공증을 믿기로 했어요. 강호준과 변호사는 분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죠. 정민은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호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 사람이 모든 걸 조작했구나. 정민은 확신했습니다. USB 녹음에서 들은 목소리가 강호준이었으니까요. 박성호가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쉬시죠. 휴게실에 가시면. 아니에요. 정민이 끊었습니다. 지금 쉴 수 없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박성호는 정민을 봤습니다. 정민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죠. 김 차장을 찾아야 해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USB에 나온 그 사람요. 법무팀 직원이었던.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 차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요? 오늘 조문 왔을 겁니다. 회사 사람들이 단체로 왔거든요. 정민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을까요? 휴게실일 겁니다. 뒤편에 있어요.
두 사람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휴게실은 장례식장 뒤편에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잠깐 쉬는 공간이었죠. 커피 자판기와 의자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정민이 문을 열었을 때 한 남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6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많이 벗겨졌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죠. 정민은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30년 전 법무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김 차장이었습니다. 정민이 다가갔습니다. 김 차장은 정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렸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김 차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USB를 꺼내 들었어요. 김 차장님. 정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날 서류 누가 바꿨어요? 김 차장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눈을 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녹음 다 들었어요. 김 차장님 목소리도 있었죠. 정민이 USB를 흔들었습니다. 김 차장은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전달만 했습니다. 김 차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누가 시켰어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김 차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죠. 김 차장님, 박성호가 나섰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문서 위조죠. 지금 말씀하시면 그나마 나아요. 김 차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강호준 씨였습니다. 정민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날 회장님 동생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김 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를 달라고 하셨어요. 확인만 하신다고요. 그래서 드렸죠. 그리고요? 10분쯤 지나서 돌려주셨어요. 그때 원본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법원에 있는 서류는 바뀐 서류예요. 강호준 씨가 조항을 추가한 거죠. 김 차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접수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민은 김 차장을 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증거였으니까요. 증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김 차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요? 진술서를 써주세요. 그날 일을 정확히요. 김 차장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정민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본 서류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건 보관함 안에 있을 거예요.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부부 문제가 아니었어. 그 집안의 돈 문제였어.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날 관이 나갔어요. 조문객들이 뒤따랐죠. 정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도연의 마지막이었어요. 정민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그리움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죠. 그냥 허전함 같은 거였어요. 장례가 끝난 후 정민은 3일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열이 났죠. 3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박성우가 병문 안을 왔어요. 죽 한 그릇을 가져왔죠. 드셔야 합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박성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3일 후 정민은 일어났습니다. 열은 내렸어요. 몸도 한결 나아졌죠. 정민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박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법무법인 약속 잡아주세요.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오늘이요. 지금 당장. 박성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정민과 박성호는 법무법인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증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나이 든 변호사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유 원장을 열람하러 오셨다고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유 원장에 제 이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 원장 사본이었어요. 맞습니다. 정민 씨 이름이 있네요.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유 원장 사본은 원본 열람 전까지 제한 공개. 정민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둘째, 전처 정민 씨에게 보관함 열람권을 부여. 정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보관함이라고요? 셋째, 30년 전 조작에 관여한 자의 실명을 전달할 것.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정민과 박성우를 봤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보관함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보관함이 어디 있어요? 은행입니다. 회장님이 생전에 사용하시던 은행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민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뉴스 속보였습니다. 속보고 강도연 회장 유 원장 두고 가족 간 분쟁 조짐. 정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벌써 기자가 알았다고요? 박성우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같은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흘렸습니다. 박성우가 이를 악물었어요. 오늘 안에 보관함부터 열어야 합니다. 변호사도 동의했습니다. 서둘러야겠군요. 가족들이 움직이기 전에요. 세 사람은 서둘러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서자마자 박성우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정민은 안전벨트를 매며 뒤를 돌아봤어요. 법무법인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호준이었어요. 그 옆에 변호사도 함께 있었죠. 저 사람들도 왔어요. 정민이 소리쳤습니다. 박성우가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예상했습니다. 기자한테 정보 흘린 것도 저들릴 겁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박성우는 빠르게 도로로 진입했어요. 정민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뉴스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강도연 회장 유 원장 논란. 전처에게 유산? 가족들 반발. 유 원장 진위 공방 예고.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몇 개를 읽다가 휴대폰을 껐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은행이 몇 시까지죠? 정민이 물었습니다. 4시까지입니다. 지금 3시 10분이니까 50분밖에 없네요. 변호사가 조수석에서 말했습니다. 보관함 여는 데만 20분은 걸립니다. 서류 작업도 해야 하고요. 정민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럼 서둘러야죠. 그때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 백미러를 봤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바짝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저 차, 박성호도 확인했습니다. 강호준 씨 차입니다. 정민의 손에 땀이 났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요. 추월하려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은행에 도착하려고요. 박성우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뒷차도 따라붙었죠.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박성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뒷차도 따라왔어요. 저 사람들이 먼저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관함 열람을 막을 겁니다. 법적으로요.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열람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최소 며칠은? 안 돼요. 정민이 소리쳤습니다. 며칠이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잖아요. 박성우가 고갯길을 빠르게 돌았습니다. 타이어가 끽 소리를 냈어요.
정민은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뒷차와의 거리가 벌어졌어요. 잠시였지만요. 얼마나 남았어요? 10분입니다. 10분.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신호등마다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죠. 드디어 은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입구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강호준의 차였습니다. 먼저 도착했어요. 정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요.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아직 안 내렸어요. 저들도 방금 도착한 겁니다. 박성우는 차를 급히 세웠습니다. 정민이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변호사도 서류 가방을 들고 뛰었습니다. 은행 입구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강호준 일행도 동시에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팀이 은행 문 앞에서 마주쳤어요. 강호준이 헐떡이며 정민을 봤습니다. 형수님, 여기 왜 왔어요?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구로 향했습니다. 보관함 열람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성함이요? 정민입니다. 강도연 명의 보관함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강호준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열람 정지 신청합니다.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열람 정지요? 네. 저는 유족 대표 강호준 씨의 변호인입니다. 해당 보관함은 고인의 재산이므로 유족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정민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유 원장에 명시된 열람권자입니다. 여기 공증 서류 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강호준 측 변호사도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족 대표 지정서입니다. 강호준 씨가 유족 대표이므로 보관함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두 변호사가 동시에 서류를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양쪽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지점장님 불러주세요. 정민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양쪽 변호사가 동시에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민은 시계를 봤어요. 3시 40분,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점장님, 정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유 원장에 명시된 열람권자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요. 강호준이 비웃었어요. 권리? 이혼한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유 원장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유 원장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위조일 수도 있잖아요. 정민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공증된 유 원장입니다. 위조가 아니에요. 공증도 조작될 수 있어요. 형이 말년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증인도 있습니다. 강호준 측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회장님의 주치의 소견서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점장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법원 판결은 시간이 걸립니다. 정민의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그동안 증거가 훼손될 수 있어요. 그건 추측 아닙니까? 강호준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죄송하지만 양측 합의가 없으면 열람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정민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못 여는 거예요? 법원 판결을 받아오시거나 양측이 합의하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강호준이 웃었습니다. 형수님, 제 말 들으실 걸 그랬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용히 하시지. 정민은 강호준을 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6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고 강도연 회장의 유언 집행인이고요. 정민과 강호준이 동시에 글을 봤어요. 유언 집행인이라고요? 김정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원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관함 열람권자는 정민 씨로 명시되어 있고 유언 집행인인 제가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이건 공증도 되어 있고 법원 검인도 받았네요. 강호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김정수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강호준 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강호준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소견서가 그 소견서 날짜 확인해 보셨습니까? 유언장 작성 이후에 나온 겁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에는 회장님 정신이 온전했어요. 그래서 공증이 가능했던 거고요. 김정수 변호사는 지점장을 받습니다. 보관함 열람 진행해 주시죠.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정민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언 집행인이 나타나다니. 김정수 변호사가 정민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만일을 대비해 저를 지정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정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강도연이 그렇게까지 준비해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강호준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고소하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정민과 김정수 변호사 그리고 박성호는 지점장을 따라 보관함실로 향했어요. 강호준은 뒤에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보관함실 문이 닫혔어요. 정민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신히 도착했어요. 간신히 막아냈죠. 이제 진짜 증거를 볼 차례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지하 보관함실로 내려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금속 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직원이 특정 번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변호사가 열쇠를 꺼냈어요. 보관함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파일 3개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어요. 정민이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께가 제법 됐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이혼 합의서였어요. 원본이라고 붉은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정민은 숨을 삼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정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문장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박성호가 다가와 확인했습니다. 정민이 가리킨 부분을 봤어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함. 박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문장이 들어가면 제가 유책이 되죠. 정민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끝까지 죄책감에서 못 벗어났던 거예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 증명 원본이었어요. 그리고 발송 기록도 함께 있었죠. 정민이 발송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수령이니 정민의 손이 떨렸어요. 다른 주소로 되어 있어요. 제 주소가 아니에요. 박성호가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수령인 주소가 정민의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거예요.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수령인 정보를 바꿨어요.
그래서 정민 씨한테 안 간 겁니다. 정민은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밀 계좌 메모였어요. 계좌번호 여러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도요. 정민이 내역을 확인했어요. 큰 돈이 여러 차례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수억 원씩이었죠. 이게 뭐예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상속 재산을 미리 빼돌린 흔적입니다. 회장님 명의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관리했던 것 같네요. 누가요? 아마도 강호준 씨일 겁니다. 계좌 수취인 이름을 보세요. 정민이 확인했습니다. 수취인 명단에 강호준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어요. 횡령이네요.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 정도면 고소 가능해요. 정민은 파일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혼 서류 원본, 내용 증명 조작 증거, 횡령 증거, 세 가지 모두 강호준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민은 깨달았습니다. 30년 전부터 강호준은 돈을 노렸다는 것을요. 그래서 정민을 내쫓았던 거예요. 재산 분할이 두려웠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파일을 꼭 껴안았어요. 고소하겠습니다. 문서 위조와 횡령으로요. 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증인으로요. 정민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보관함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은행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호준과 변호사, 그리고 조카 둘이었습니다. 강호준이 정민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보관함 열었어? 뭐 나왔어? 정민은 파일을 가슴에 품었어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호준이 코웃음 쳤어요. 거짓말.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강호준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보관함 내용물을 공개하십시오. 유족으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 정민이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저한테는 아무 권리도 안 주시더니 이제 와서 권리 말씀하세요? 강호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이 여자가 지금 됐어요. 정민이 끊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요. 강호준은 정민을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표정은 진심으로 지쳐 보였어요. 정말이야? 네, 진심이에요.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30년도 충분히 힘들었어요. 강호준이 속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야 분수를 안 해. 당연히 넌 받을 게 없어.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박성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계획을 이해한 것 같았죠. 강호준 일행이 은행을 나갔습니다. 정민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친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죠.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정말 포기하시는 겁니까? 정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에요. 정민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리하러 온 사람이에요. 정리요? 제 몫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문서로 묶으러 온 겁니다. 박성우는 정민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다음은 뭘 하시겠습니까? 정민이 파일을 닫았습니다. 공증 사무실에 가야 해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죠. 그리고요?
경찰서에 갑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러요. 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30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정민은 이번에는 우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성우가 옆에 있었죠.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낼 시간이야. 공증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정민은 책상 앞에 앉아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어요. 펜을 들고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혼 서류 원본과 법원 접수본의 차이점, 내용 증명 수령인 조작 내역, 비밀 계좌 횡령 증거, 김 차장 진술서, USB 녹취 요약본, 모든 것이 하나씩 정리됐어요. 공증 변호사가 확인서를 검토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었어요. 30년 전 이혼 서류 조작 및 내용 증명 수령 조작을 지시한 자는 강호준이며 횡령에도 관여한 정황이 명백함. 그 이름이 읽히는 순간 정민의 호흡이 길게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름이었어요. 이제 밝혀진 거죠. 사인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사일란에 이름을 썼죠. 이번에는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공증이 끝났습니다. 정민은 사실 확인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박성우를 봤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야죠. 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증 사무실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 민원실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민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민은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30년 전 그날도 비가 왔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비는 달랐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었죠. 42번 고객님, 정민의 차례가 됐습니다. 창고로 가서 앉았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고소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정민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고소장, 사실 확인서, 증거 자료들이었죠.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경찰관이 컴퓨터에 내용을 입력했어요. 프린터가 돌아갔습니다. 접수증이 나왔어요. 고소사건 접수증, 피고소인 강호준, 혐의 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횡령. 경찰관이 접수증을 건넸습니다. 철컥. 도장이 찍혔어요. 정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아니, 시작됐죠. 진짜 심판이요. 정민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박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펼쳐 들고 있었죠. 됐습니까? 네. 접수했어요.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박성우가 웃었어요. 정민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 아래 나란히 걸었어요. 그때 박성우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겁니다. 정민 씨한테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민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필체였죠.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민아, 그날 내가 틀린 게 아니었다. 나는 겁이 났다. 동생이 무서웠고, 돈이 무서웠고, 세상이 무서웠다. 그래서 너를 보내버렸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30년 동안 후회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죽음 앞에서야 겨우 용기가 났다.
늦었다는 걸 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다. 미안했다. 도현.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이제야 끝이네요. 내 인생도 당신 인생도. 박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정민 씨 편입니다.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죠. 정민은 발걸음을 뗐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정민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신의 삶이었어요.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선 삶이었죠. 정민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복수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 나를 망가뜨린 거짓을 끝내고 남은 시간을 내 것으로 살고 싶었어.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호준은 구속됐어요. 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였죠. 김 차장의 진술과 USB 녹음, 그리고 보관함의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정민은 법정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30년의 진실을 말했어요. 판사는 정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무효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원본 합의서가 조작됐으니 무효가 맞습니다. 정민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이 무효라는 건 정민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재산 분할 청구권도 살아났죠. 하지만 정민은 재산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어요. 정민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됐어요. 정민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박성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민을 보고 웃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우도 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정민은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 거짓에서 벗어났고 진실을 되찾았으니까요. 정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진 걸음이었어요. 정민은 웃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 동안 거짓 속에 갇혀 살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묻어두셨을까요? 정민은 싸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했던 거죠.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민은 알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정민을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편안한 거짓 속에 머물 것인가의 선택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용기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